자, 이제 6장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6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CNN 네트워크의 응용을 다루는 거고, 사실 여기서 다루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대학원에 가서 배울 내용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는 자세하게는 안 다루고 맛보기로만 현재까지 좀 나와 있는 소타라고 보통 많이 용어를 씁니다. State of the Art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최신의 가장 좋은 성능을 내는 것, 뭐 이런 의미라고 보면 되겠고, 소타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CNN 네트워크들을 간단히 소개하고, 디테일까지는 뭐 소개할 시간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이 과목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으니까. 그리고 디테일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학원에 가서 전공을 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배울 거는 이러한 소타 네트워크들에 사용된 어떤 핵심적인 아이디어들이 의외로 단순하고 또 상당히 의미심장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위주로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지난 시간에 클래시피케이션에 관한 한 반 정도를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레즈넥스트는 레즈넷을 약간 병렬화한 거다. 굉장히 단순한 아이디어죠. 그리고 덴스넷은 레즈넷을 좀 더 극단적으로 가져가서 뭐 한 2개 네트워크 레이어를 연결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그냥 앞에 나와 있는 모든 네트워크를 다른 뒤에 나와 있는 모든 네트워크에 다 연결하겠다라는 게, 그러니까 레즈넷을 더 극단적으로 가져간 거라고 보면 되겠죠. 덴스넷이. 그리고 이제 성능을 높이는 두 가지였고, 모바일넷은 이제 계산량을 줄이는 거라 그랬었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우리가 CNN 이 그 2디멘저널한 컨볼루션인데, 사실은 다루는 인풋과 아웃풋은 3디멘저널한 데이터라 그랬죠.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점입니다. 2디멘저널 컨볼루션인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상하 좌우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이 필터가, 그러니까 앞뒤로는 안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상하 좌우로 움직일 때 이놈이 2D 데이터만 쓰는 게 아니고 3디멘저널 데이터를 앞뒤로 같이 가고 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되고, 사실은 3디멘저널한 컨볼루션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MRI 같은 메디컬 이미징에서는 실제로 3디멘저널한 컨볼루션을 씁니다. 무슨 얘기냐면, MRI 같이 3디멘저널한 2D 이미지가 이렇게 위에서 쭉쭉쭉 잘라서 내려올 때는 이걸 Z축이라고 보면은 이 Z축으로 필터가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럴 때, 그러니까 X축, Y축, Z축으로 필터가 다 움직일 때, 그럴 때는 3디멘저널 컨볼루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이게 2D 컨볼루션인데 왜 3디멘저널한 데이터를 다루지? 막 그런 부분들이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몇 디멘전의 컨볼루션이냐는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 그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 데이터의 사이즈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인지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이제 셔플렛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컨볼루션의 또 계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채널 쪽을 다 쓰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3디멘저널한 쪽에 이 Z축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죠. 이 다 쓰지 않고 그거를 파티셔닝을 해서 일부를 가져다가 쓰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여기 졸리는 학생들은 잠깐 나갔다 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기 여전히 졸고 있는 학생이 있네. 잠깐 나갔다 오도록, 저 학생. 네. 여기 문 좀 잠깐 열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셔플렛은 그런 채널 쪽에 데이터를 3디멘저널하게 다 가져가지 않고 일부만 잘라서, 그래서 그 계산을
줄이는데 그렇게 되면 또 채널 간의 그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니까 또 성능이 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채널들을 다시 섞어주는 셔플링하는 과정이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고요. 자, 오늘 할 내용은 쉐이크넷이라는 건데요. 사실 네트워크라기보다는 일종의 테크닉입니다. 방법론. 여러 군데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뭐 여기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종류의 모든 응용에도 쓸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되겠고, 사실은 다음 챕터가 7장인데 소위 제너럴라이제이션이라는 걸 다루는 챕터가 되겠고, 여러 번 강조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번 학기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챕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7장이. 그래서 그 중요도는 이제 강의 7장을 시작하면서 설명을 할 거고, 그 7장이 제일 중요하고 뭐 또 한 군데가 중요하던 데가 있다면 우리가 3장에서 배운 백프랍들, 그래픽화란 뭐 시험 문제도 많이 나왔죠. 그게 의외로 단순하지만 굉장히 파워풀한 테크닉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문제를 풀면서 아마 느꼈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어쨌든 7장에서 다룰 내용이 좀 미리 나온 겁니다.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는 게 7장에서 다룰 내용인데, 기본 개념은 맛보기로 얘기하면 학습하는 단계하고 모든 머신러닝은 인퍼런스 하는 단계가 분리가 돼 있다고 했죠. 그러면은 우리가 성능을 측정할 때 정말로 중요시 다뤄야 될 거는 학습할 때 성능이 아니고, 즉 학습할 때 로스를 줄이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실제 적용할 때, 인퍼런스 할 때의 성능이 최대 관건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근데 불행한 사실은 학습할 때 인퍼런스를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인퍼런스 할 때 학습을 할 수 없는 거고, 두 개가 완전히 분리가 돼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불행한,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매치시켜주는 방법론이 이제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중에 이제 많이 쓰이는 테크닉 중에 하나가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개념 되게 간단합니다.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어떤 학습 데이터가 있으면 그 학습 데이터가 분량이 적을 경우 분량을 쉽게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쉽게 늘리는 방법은 뭐 영상으로 치면은 예를 들면 그냥 간단하게 좌우 반전을 시킨다거나 로테이션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노이즈를 조금씩 섞어준다거나, 요즘 쓰는 테크닉 중에 조금 가장 어드밴스된 테크닉 중에 하나는 가장 어드밴스하지 않고 두 번째 어드밴스한 테크닉 중에 하나는 바둑판처럼 그리드를 그려갖고 그 그리드의 각 점들을 랜덤하게 막 흔들어주는 그 랜덤 마핑이라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화면을 찌그러뜨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조금 있다가 잠깐 언급이 될 텐데 여러 영상을 또 섞어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믹스업이라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이따가 다시 언급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그냥 뭐 형식적이지만은 늘려주는 방법, 쉬운 방법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게 의외로 또 성능을 높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컴브 레이어가 있으면 지난번에 한번 언급했을 텐데 인풋 이미지가 있고 퍼스트 레이어는 사이즈가 줄어들면서 이 채널 방향으로는 조금씩 피처가 늘어난다 그랬죠. 이제 이런 식으로 컴브 하면서 내려가는데 뭐 이렇게 2레이어만 있다고 치면은
자,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이라는 건 이게 인풋 이미지면은 이 인풋 이미지에 어떤 변형을 가해갖고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좀 발상을 전환해보면 변형을 하는데 꼭 인풋만 변형할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학습을 시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인풋은 그대로 두고 여기에 첫 번째 레이어의 액티베이션 값들, 포스트 액티베이션 값들, 두 번째 레이어의 액티베이션 값들을 오그멘테이션 하는 것과 비슷하게 마구 변형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 와핑을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로테이션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액티베이션 값들을 CNN 레이어에서는 피처 맵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피처 맵을 마구 섞어주는. 근데 이제 아까 최근에 나온 오그멘테이션 방법 중에 가장 어드밴스된 테크닉이 믹스업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두 장의 이미지를 뭐 예를 들면 개랑 고양이 있는데 좀 여러분들 생각엔 말이 안 되는 걸 수도 있는데 개랑 고양이 사진을 그냥 합해버립니다. 0.5씩 곱해서 평균을 구한 거죠. 그럼 굉장히 이상한 이미지가 나오겠죠. 개하고 고양이가 섞여 있는. 그러면 그럴 때 이제 라벨을 어떻게 하느냐? 라벨도 똑같이 섞어버립니다. 0.5씩 곱해서. 그러니까 더 이상 라벨이 원합 벡터가 아닌 거죠. 개하고 고양이의 위치에 라벨이 0.5씩 들어가는. 자, 이런 방법을 믹스업이라고 하는데 이 믹스업 방법을 피처맵에다 그대로 적용해보자라는 게 쉐이크 레귤러라이제이션이다 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중요한 개념은 다 설명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모든 트레이닝에는 포워드 패스가 있고 그 다음에 백프랍이라는 백워드 패스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또 구분해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약간 레즈넷 개념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레즈넷은 요 한 패스만 있는 거죠. 이렇게 하고 다른 게 이제 뭐 더해지는 이런 구조인데 예를 들면 똑같은 네트워크를 레즈넥스트하고 비슷한 거죠. 똑같은 네트워크를 또 하나를 병렬을 하시켜서 두 개를 독립적으로 학습을 시켜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학습을 시켜서 그 두 개가 똑같은 네트워크이지만 학습될 땐 독립적으로 학습되기 때문에 그 웨이트 파라미터는 다르게 학습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피처 맵을 아까 설명한 방식처럼 이미지를 마치 섞듯이 두 개의 피처 맵을 서로 다른 레이셔로, 그러니까 여기는 알파, 여기는 1-알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분점 구하는 식과 비슷하게 해서 더해버리는 이런 구조를 쉐이크 넷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쓰면은 성능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마치 데이터 사이즈를 늘리는 거나 동일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데이터 사이즈를 늘리나 이미지는 하나로 두고 여기서 피처 맵 사이즈를 늘리는구나 생각해보면 동일한 효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포워드 패스에 믹싱하는 요 레이셔를 알파라 그러면 백워드 패스에서 또 동일한 알파를 써도 되지만 아예 다른 걸 써도 된다는 거예요. 베타라는 파라미터로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워드 패스하고 백워드 패스를 같은 믹싱 레이셔로 쓸 경우 그걸 킵이라고 하고 알파하고 베타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이분이라는 거는 요 알파나 베타나 둘 다 그냥 정확하게 반반씩 0.5, 0.5씩 쓰겠다라는 그런 테크닉이 되겠고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할 때 좀 디테일로 들어가면 3장에서도 좀 다뤘지만 미니 배치 단위로 학습을 시킨다 그랬죠. 아까도 뭐 V백 설명할 때 좀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 알파하고 베타를 미니 배치 단위로 업데이트를 할 수도 있고 한 미니 배치에서 다른 미니 배치로 갈 때 랜덤하게 바꿔버리는 거. 그러니까 이전 미니 배치에서는 뭐 알파 베타를 0.3, 0.4 쓰다가 다음 미니 배치에서는 뭐 랜덤하게 또 랜덤 넘버 제너레이션 해갖고 뭐 0.6, 0.1 뭐 이런 식으로 바꿔치기 해도 상관없다.
그렇게 미니 배치 단위로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한 이미지당 미니 배치 안에 있는 각 데이터 샘플당 바꿀 수도 있다. 그래서 한번 실험을 해봤더니 각 이미지당 바꾸는 게 조금 더 성능이 좋더라. 여기 있는 숫자가 이제 에러 레이시고요. 그래서 사이파10이라는 데이터에 대해서 해보니까 포워드 백워드를 보면 둘 다 랜덤하게 다르게 바꾸고 이미지 단위로 바꾸면 좋다.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모델은 저 채널의 사이즈를 좀 뭐 다르게 해서 테스트한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빅 트랜스퍼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뭐 썩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요즘의 트렌드를 좀 반영하는 건데 이거는 뭐 새로운 네트워크라기보다는 요즘의 트렌드가 뭐냐면 초거대 모델이라는 이제 그런 용어들이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런 자연어 처리 이런 쪽에서 뭐 나중에 잠깐 소개하겠지만 뭐 GPT-3 같은 것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그런 것들인데 영상 쪽에서도 이제 그런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큰 모델, 초고대 모델로 굉장히 큰 데이터셋에 대해서 미리 프리트레인을 시켜놓고 그 프리트레인드 된 걸 가져와서 이제 예를 들면 또 조금 살짝 다른 문제를 풀 때 예를 들면 뭐 지금 2레이어인데 마지막에 레이어가 하나 더 있으면 이 레이어만 바꿔치기 해서 그 레이어만 추가 학습을 시키는 나머진 그대로 두고 그래서 초고대 모델 위에다가 레이어를 하나 더 붙여서 추가 학습시키는 거를 파인 튜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딥러닝의 추세가 전체적인 추세가 뭐 자연어 처리든 영상 처리든 이런 프리트레이닝 플러스 파인 튜닝하는 전략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좀 초고대 모델 형태로 바뀌고 있다라는 트렌드를 반영한 거고 영상 쪽에서는 이제 이런 GPT-3에 대응하는 게 이제 빅 트랜스퍼라는 것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미지넷이 원래 사이즈가 한 이 100만 장 정도 됐었는데 이걸 뭐 1400만 장 아니면 JFT라는 더 큰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뭐 3억 개 정도가 되는 어마어마한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거죠. 이게 불행하게도 학교에서는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 하려면 막 GPT V100 하나 갖고도 돌리려면 한 몇 달을 돌려야 될 텐데 아니면 뭐 병렬화 시킨다 하더라도 GPU 한 몇십 개를 몇 주를 돌려야 되는 이런 일이기 때문에 비용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 하기 힘든 그런 트렌드로 좀 바뀌고 있죠. 그래서 좀 불행한 사실인데 이제 최근에는 이 뭐라 그럴까요? AI 연구의 주도권이 자꾸 이 산업계로 넘어가고 있는 큰 테크 자이언트들한테 주도권이 넘어가고 있는 뭐 예를 들면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이런 오픈 AI나 있는 새 기관이 거의 뭐 그냥 약간 상스럽게 얘기하면 다 해먹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학계에서는 사실은 할 게 별로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고 자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대학원에 와서 할 게 없느냐 이제 이런 큰 대기업들이 못하는 걸 해야겠죠.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든가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사이즈를 늘려서 가는 방향으로 가게 놔두고 왜냐면 있는 게 돈뿐이니까 그런 대기업들은 그 방향으로 가게 놔두고 이제 학계에서 할 일은 좀 기발한 새로운 방법론들 뭐 방금 소개했던 쉐이크넥 뭐 이런 걸 개발하는 데는 큰 돈 드는 게 아니니까 GPU 하나면 충분히 테스트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발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배치놈을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었는데 이니셜라이제이션 배우면서 이제 거의 적으로 많이 쓴다 그랬죠. 근데 이런 그 거대 모델에서는 이게 성능이 잘 실험적인 얘기입니다. 다 성능이 잘 안 나와서 요거에 이제 조금 다른 버전인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그룹 컨볼루션하고 비슷합니다. 채널 쪽을 일부 잘라갖고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그런 방법. 그래서 이거 그룹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하고요. 자, 파인 튜닝 할 때 이제 이 위에 있는 큰 네트워크를 가져와서 마지막 레이어를 하나 더 붙이든가 해서 그 마지막 레이어만 학습시키는 이런 전략이 이제 최근에 자연어 처리며 뭐 이런 영상 처리며 대부분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능이 잘 나오는 것들 보면 대체로 그렇게 나오고 있고, 뭐 따끈따끈한 뭐 얘기가 이쪽 분야에서 하나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최근에 영상 쪽에서도 뭐 이제 다다음 챕터에서 다루겠지만 자연어 처리처럼 이런 뭐라 그럴까요? 그 프리트레이닝 되는 전략을 조금 다르게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영상이 들어올 때 그걸 전체를 처리하지 않고 마치 자연어 처리에서 문장을 뭐 단어 단위로 또는 뭐 그 음절 단위로 쪼개듯이 영상을 패치 단위로 쪼개는 그런 전략이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테크닉인데 한 1, 2년뿐이 안 된 테크닉. 비주얼 트랜스포머라고 해서 영상을 워낙 새로운 얘기라 자료에는 없습니다. 16 by 16 이렇게 패치 단위로 잘라서 그거를 하나의 마치 그 영상의 하나의 단어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들을 시퀀스로 보고 영상을 이제 더 이상 이미지로 보는 게 아니고 시퀀스로 보겠다는 얘기. 그렇게 하면은 자연어 처리에서 썼던 방법론하고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를 미리 프리트레이닝을 시켜놓으면 굉장히 많은 영상에 대해서 좋은 성능이.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배웠던 뭐 레즈넥스트니 뭐 이런 네트워크만큼 성능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보면. 그래서 최근의 트렌드가 좀 따끈따끈한 최근의 트렌드는 그런 방향으로 또 가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아까 그룹 노멀라이제이션 얘기를 했었는데, 자, CNN 네트워크에서의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어떻게 구현하나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이게 그 한 미니 배치 안에 있는 각 데이터 샘플입니다. 이 축이. 그리고 이게 채널이고, 그 다음에 이쪽은 사실 2디멘전이어야 되는데, 그 2차원 이미지에 X축, Y축, 그냥 하나로 묶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배웠던 배치놈하고 거의 똑같은데 이 각 채널 단위 그래야 되나요? 채널 단위로 이 공간적인 픽셀들의 값들은 다 그냥 평균을 내버리겠다. 평균 값은 분산을 계산해 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그 일반적인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하고 약간 다릅니다. CNN 네트워크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배치놈이 실제로 구현되고 있고, 자, 레이어놈은 우리가 배웠죠. 레이어놈은 배웠던 거하고 동일합니다. 각 데이터 샘플별로 모든 노드에 대해서 다 평균을 냈죠. 자, 이게 이쪽이 1차원, 여기 2차원, 두 개 차원이 여기 하나로 합쳐져 있으니까 총 3차원에 대해서 다 평균을 내버리는 게 레이어놈이고, 인스턴스 놈은 더 극단적인 거죠. 채널 중에 영상의 그 스페셜한 방향만, 공간적인 방향만 평균을 내고 나머지는 평균을 안 내겠다는 얘기예요. 평균과 분산을 계산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룹 놈은 뭐냐? 이 레이어 놈하고 인스턴스 놈의 중간쯤 된다는 얘기죠. 요놈과 요놈의 중간이면 뭐 좀 잘라서 쓰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그룹 컨볼루션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채널 쪽에서 좀 잘라서 평균과 분산을 구하겠다. 자, 요거는 이제 놈을 구한다는 얘기는 액티베이션 값들의 프리 액티베이션 값들을 평균과 분산을 구해서 노멀라이즈 시키는 거였죠. 그러니까 포워드 패스의 액티베이션 값들을 노멀라이즈 하는 건데 약간 또 다른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빼먹고 안 다룬 부분이 있는데 액티베이션 값을 노멀라이즈도 할 수 있지만은 그 웨이트 자체를 또 노멀라이즈하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조금 추상화 시켜버리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액티베이션 값을 노멀라이즈 하는 거나 그 우리가 곱해지는 웨이트 값, 웨이트가 그 W라는 매트릭스였죠. 그놈들을 각각의 엘리멘트를 노멀라이즈 하는 거나 철학적으로는 동일하다라는 얘기를 하죠. 듀얼리티가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쪽을 서로 바꿔치기해도 상관없다. 그래서 액티베이션 값을 그대로 두고 그 웨이트 쪽을 노멀라이즈 하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웨이트를 벡터로 본다 그러면 뭐 행렬이라도 이거를 각 칼럼들을 쭉 이어붙이면 벡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웨이트 벡터를 이렇게 노멀라이즈 해서 요걸 쓸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배치놈에서도 봤지만은 노멀라이즈를 해서 그걸 계속 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사이즈가 돼버리면 차별화가 안 되니까 나중에 피처맵에서. 그래서 이걸 다시 원래로 원복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감마 베타를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멀라이즈 시켜놓고 인버스 노멀라이즈를 다시 했었죠. 그런 짓을 왜 하나 막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었죠. 그게 인버스를 하더라도 원래로 되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모든 걸 다 사이즈를 원으로 만들어버리면 차별화가 안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떤 웨이트는 좀 커야 되고 어떤 웨이트는 작아야 되는데 이게 다 똑같아져 버리면 나중에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갈수록. 그래서 그걸 보상해주기 위해서 스칼라 값을 하나 곱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U라는 새로운 벡터를 학습시키는 이런 방법론을 웨이트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요거는 웨이트니까 당연히 웨이트에 해당하는 게 CNN에서는 필터 커널이죠. 그리고 필터 커널은 이렇게 3차원 볼륨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각 채널별로 뭐 사실은 이거보다 더 복잡하긴 한데 사실은 이게 4차원으로 그려야 돼요. 여기 노란색으로 2차원 되어 있는 게 사실은 3차원 볼륨이고, 그렇죠? 그리고 아웃풋 채널 하나당 또 따로 있으니까 사실 이게 4차원을 이 화면에 그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래서 각 이제 아웃풋 채널별로 그냥 아예 이런 식으로 노멀라이즈를 시킬 수가 있다. 근데 노멀라이즈 시켜서 올더웨이 갈 수 없다는 얘기를 했죠. 다시 인버스를 시켜야 돼서 G라는 걸 다시 곱해준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빅 트랜스퍼에서 이를 뭐 얘기가 길어졌지만 이 그룹 놈을 쓴다 뭐 얘기를 하려고 길게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efficient net은 사실 이건 뭐 몰라도 되는 얘기긴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우리가 이제 배울 만큼 배웠으니까 CNN에 대해서 CNN을 스케일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그런 전략적인 측면을 생각해보자는 얘기죠. CNN을 스케일업을 한다는 얘기는 네트워크의 사이즈를 늘리는 건데, 늘리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레이어 수를 늘리거나 채널 수를 늘리거나, 채널을 여기서는 width라고 합니다. 약간 좀 용어를 다시 이제 재정립하면, 그래서 이 width라는 거는 공간의 수평축이 아니고 채널의 개수다라고 앞으로 이제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페이셜 레졸루션, 그러니까 H하고 W의 크기.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늘리면 네트워크 사이즈가 커지는 거죠. 왜냐하면 파라미터 수가 늘어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전까지의 방법론은 그 셋 중에 하나만 늘리는, 그러니까 레이어를 많이 늘리거나, 우리가 레즈넷에서 봤듯이 뭐 18개에서 152개로 늘려갈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인풋 이미지 사이즈가 늘어나면 또 스페셜 레졸루션을 늘릴 수도 있고, 아니면 또 피처 맵의 크기를
늘리기 위해서 채널, 여기서 width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width를 늘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실험을 해봤더니 이 세 가지 변수들을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하나씩만 늘리는 것보다는 한 놈을 늘리면 다른 것도 같이 비슷하게 늘려주는 게 좋더라는 게 실험적인 최근의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케일업을 할 때는 이 세 변수를 한꺼번에 그 중에 하나만 골라서 늘리지 말고 비슷하게 비례해서 늘려주라 라는 게 기본 철학입니다. 뭐 어떻게 비슷하게 늘려주냐, 이렇게 늘려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알파, 베타, 감마는 뭐 물론 다 1보다 큰 숫자입니다. 그래서 뎁스는 레이어 개수, width는 채널의 개수, 레졸루션은 h 곱하기 w입니다. 알파, 베타, 감마가 그렇고, 어떤 기존의 뭐 레즈넷 있다고 치면, 이게 레즈넷 50이다 치면은 기본 네트워크 있으면 요거를 스케일업 하기 위해서 뭐 레이어 수는 이만큼 곱해주고, 뭐 채널에서는 이만큼 곱해주고, 레졸루션 이만큼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인데, 알파, 베타, 감마는 다 1보다 큰데, 이 width는 2디멘전이 들어가 있고, 뎁스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표현력을 표현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표현력 측면에서는 제곱의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3개 곱한 게 2도 되도록, 그리고 각각이 다 1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거를 쉽게 하려면 뭐 이게 2의 3분의 1승, 이것도 2의 3분의 1승, 이것도 2의 3분의 1승 이렇게 하면 대강 알파, 베타, 감마가 나오겠죠. 그런 값을 쓰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늘려봤더니, 실험을 해봤더니 정말 성능이 좋아지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CNN 네트워크가 이게 뭐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뭐 뭔가 대단한 이론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것저것 해봤더니 잘 되더라 하는 그런 경험론적인 뭐라 그럴까, 이거 휴리스틱스라고 하는데, 경험론적인 사실들만 잔뜩 나와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사실 또 이론적으로 분석하기도 사실 어렵고, 왜냐하면 대부분 넌리니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경험론적인 사실이 이것들을 비슷한 스케일로 다 늘려주면 좋더라 라는 얘기죠. 그래서 레즈넷이, 이게 이제 수평축이 파라메타의 개수고, 토탈. 그 다음에 수직축은 이제 정확도인데, 레즈넷이 대체로 요쯤에 있습니다. 높을수록 좋은 거죠. 요쯤에 있는데, 이렇게 스케일업을 해봤더니 정말로 엄청나게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획기적인 아이디어도 아니고 그냥 실험적으로 이것저것 했는데 이렇게 해봤더니 좋아지더라 라는 게 어떻게 보면 CNN 네트워크의 역설적인 현실이자 장단점입니다. 사실은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죠. 장점은 뭔가 쉽게 개선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단점은 개선이 되는데 이게 왜 개선이 되는지 명확하게 설명은 안 된다. 그래서 약간 이론을 좋아하는 머신러닝에서도 이론파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런 CNN 네트워크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별로 이론적으로 분석이 안 되니까 재미없다라고 생각하는. 왜냐하면 실험만 잔뜩 해야 뭔가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또 부류의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뭐 마찬가지 맥락에서 CNN이 이게 굉장한 휴리스틱이 잔뜩 존재하는 분야라 그랬죠. 이제 다다음 챕터에서는 우리가 이제 언어 처리를 다루는데, 그쪽은 조금 약간 또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그쪽은 굉장히 이론적입니다. 수학적이고 확률 이론적이라서 모든 게 확률 이론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고, 거기서 새로운 네트워크들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방법론이 좀 탄탄한 면이 있죠. 그래서 그쪽은 상당히 이론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근데 이제 영상 쪽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워낙 영상이라는 분야 자체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다루기가 거의 불가능한 분야라서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제일 첫 번째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CNN 네트워크 자체도 뭐 그 자체가 또 넌리니어하니까, 넌리니어한 시스템은
전기 전자공학에서도 제어 이론 이런 데서 거의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제어공학도 굉장히 많이 발전이 돼 있는데 대부분 복잡한 수학 이론들은 대부분 리니어한 시스템에 대해서만 나와 있지 논리니어한 거는 기껏해야 어프락시메이션 정도뿐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약간 이제 다르게 보는 부분이 있고 뭐 약간 여담이지만 한 2년 전에 이제 뉴립스라는 굉장히 AI 학회에서 가장 뭐랄까 유명한 학회죠. 거기 이름이 뭐였더라? 라시드라는 어떤 분이 이제 10년마다 주는 무슨 논문상을 하나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상을 받으면서 기조 강연을 하는데 굉장히 이제 논란거리가 많이 되는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딥러닝 연구 분야가 최근에 너무 자기가 보기에는 좀 황당하게 말도 안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머신러닝이라는 분야 자체가 뭔가 이론적인 근거가 있어야지 그냥 실험적인 사실로만 성능만 잘 나오면 그게 다냐.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사람들이 다 쓰고 있는데 90%의 경우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쓰는 이유는 아무런 이론적인 근거가 없고 단지 실험적으로 돌려봤더니 성능이 잘 나와서 쓰는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걸 과연 우리가 이런 연구를 지속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거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디베이트를 했고 이제 공개적으로 막 논쟁이 심하게 일어났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그 1장에서 배웠던 CNN의 창시자죠. 르쿤이라는 교수가 거기서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실험적으로 성능이 잘 나오는 알고리즘을 이론적인 근거가 없다고 해서 무시하는 것도 그것도 좋은 연구 태도는 아닌 것 같다라고 또 한마디 해서 그래서 이제 양대 진영이 약간 충돌하는 아직도 그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NN 분야가 사실 좀 그런 면이 상당히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은 엔지니어링과 사이언스의 근본적인 차이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엔지니어링은 모든 걸 바텀업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어떤 first principle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원리를 통해서 계속 발전시켜서 쌓아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론적인 토대가 있는 거죠.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기법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AI라는 분야를 엔지니어링으로 보면은 이 AI라는 분야 자체가 이게 말도 안 되는 분야다. 왜냐하면 이론적인 근본이 없다는 얘기죠. 근본이 없는 왜 사람들 평가할 때 저놈은 근본이 없어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AI라는 분야도 이 근본이 없는 분야네 막 이런 사실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꽤 많습니다. 얘기를 나눠보면 굉장히 유명한 학자들 중에도 그거는 이제 그런 시각이 왜 나오냐면 AI가 엔지니어링의 한 분야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시각이 나오는 거죠. 근데 르큰 교수의 시각은 다른 겁니다. 르큰 교수의 시각은 이 AI는 엔지니어링으로 볼 필요가 없다. 사이언스로 봐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사이언스는 목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미지의 현상을 설명하는 게 사이언스의 목적이죠. 그리고 엔지니어링은 이미 알려져 있는 어떤 원리를 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엔지니어링의 목적이고 그래서 딥러닝은 사이언스의 한 오브젝트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미지의 현상이지 그걸 설명하려고 들 필요 없다. 이제 이런 입장인 거죠. 그래서 여전히 그 두 개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 분야를 전공하게 되면 이런 디베이트가 계속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디베이트가 사실 부정적인 게 아니고 서로
상호 견제하면서 또 발전하는 거죠. 어느 한쪽이 옳다고 볼 수 없는 거고 양쪽이 상대방을 도와주면서 또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그런 배경 설명하에 이거를 보면 좋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CNN의 이제 성능을 올리는 여러 기법들을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에 소개를 했는데 말고도 굉장히 마이너한 디테일에서 성능이 확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굿뉴스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허탈한 거죠. 뭐 열심히 몇 달 동안 대단한 아이디어를 갖고 실험을 했는데 애큐러시는 1%뿐이 안 올라가는데 여기는 러닝 레이트를 뭐 조금만 조정을 했더니 애큐러시가 10%가 올라가더라. 그러면 좀 황당하죠. 예. 사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마이너한 디테일들이 의외로 성능을 굉장히 높이다라는 얘기고,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프로젝트 할 때 성능이 잘 안 나오면 여기에 있는 테크닉들 한번 써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무슨 AI 챌린지 같은 것들, 뭐 성금 몇 천만 원씩 걸려 있는 것들 많이 열리죠. 매년 한 10군데 이상 열립니다. 그런 데 가서 쉽게 상금을 따오고 싶으면 여기 있는 테크닉 중에 몇 가지만 써도 쉽게 탑 10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앙상블이라는 테크닉. 하나의 네트워크를 이니셜라이제이션 다르게 해서 여러 개를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 아웃풋 값을 그냥 다수결로 해서 뽑아내면 성능이 뭐 일종의 뭐 집단 지성을 이용하는 거하고 비슷한 테크닉이죠. 쉽게 올릴 수 있는. 그래서 대부분 우승하는 알고리즘들은 뭐가 대단한 게 있어서가 아니고 이런 앙상블이나 이런 걸 잘 써서 좀 허탈합니다. 사실은 트릭을 잘 쓰는 사람들이 우승을 하는 좀 우픈 현실이 있습니다. 어쨌든 트릭을 잘 써야 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얘기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배치 사이즈를 늘릴 때 초기 값도 러닝 레이트도 배치 사이즈에 비례해서 좀 늘려줘야 되고, 러닝 레이트도 처음부터 딱 시작해서 가지 말고 처음엔 제로로부터 천천히 올렸다가 다시 쭉 떨어뜨리는 이런 전략이 좋다. 이걸 워밍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에서 다시 언노멀라이즈 하는 과정이 있었죠. 감마 베타로. 감마의 초기 값은 0으로 보통 시작하면 좋다. 그냥 랜덤하게 시작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다음 챕터에서 배우는 아까 전에도 쉐이크넷에서 배웠던 레귤러라이제이션 하는 방법이 있는데 네트워크가 인풋과 아웃풋과 인풋의 관계가 이렇게 됐었죠. 풀리 커넥티드. 요 바이어스 텀이 있었는데 요 바이어스에 대해서는 뭐 다음 챕터에서 배우는 이런 레귤러라이제이션 할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고요. 자, 이 부분이 아주 재미난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한 2장인가 3장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러닝 레이트 스케줄링을 얘기했었죠. 러닝 레이트를 처음에 크게 했다가 천천히 떨어뜨리는 게 좋다. 일반론으로 얘기했는데 최근에 나오는 결과들은 꼭 그게 좋은 게 아니다. 오락가락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로컬 미니마에 빠지는 거를 튀어나오게 만들려면 다시 올리는 게 나니까.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코사인 함수처럼 왔다 갔다 하게 하거나 아니면 계단파처럼 왔다 갔다 하게 하는. 사실 이거보다 더 어드밴스드한 테크닉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대학원에 가면 베이지안 뉴럴 네트워크 해갖고 뭐 그런 또 테크닉에서는 더 희한한 방법들이 많이 쓰입니다. 대학원에 가서 배우도록 하고, 그래서 러닝 레이트도 오락가락 시키는 게 좋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의외로 또 성능이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라벨 스무딩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라운드 트루스를 다 원합 벡터로 썼었죠. 근데 이게 원합 벡터라는 게 실제로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첫 번째 사실은 모델의 아웃풋은 컨티뉴어스한데 우리가 타겟팅을 하는 그라운드 트루스는 디스크리트하니까 뭔가 미스매치가 있죠. 그래서 이게 학습이 잘 안 일어나. 그래서 그거를 약간 컨티뉴어스하게 바꿔주는, 그러니까 원핫이 아니라 예를 들면 원래는 00100이었는데 그거를 1을 살짝 낮춰주고 뭐 0.9 정도 낮춰주고 나머지
전체 합은 1이 돼야 되니까 나머지 4군데 제로에다가 0.1을 4로 나눈 뭐 0.25씩 이렇게 집어넣어주는 이런 방법이 의외로 성능이 대체로 좋습니다. 이게 이제 다음 챕터에서 다루는 라벨을 레귤러라이제이션 하는 방법. 라벨이 너무 하드하니까 이거를 소프트하게 바꿔주면 오히려 트레이닝이 잘 된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자, 그와 관련해서 아까 믹스업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2개 서로 다른 이미지를 합쳐버릴 수 있다라는 얘기고, 이제 최근에는 또 어떤 것까지 나오고 있냐면 믹스업을 더 발전시켜서 2개의 이미지 중에 한 놈은 그 사각형을 하나 자르고 나머지 이미지에다가 그 사각형을 그냥 갖다가 꼽아놓는 이런 형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형태를 이제 컷믹스라고 하고 꽤 성능이 잘 나오는 그런 테크닉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그멘테이션 하는 테크닉 중에 이제 가장 최첨단인 방법이 이런 컷믹스라는 방법도 요즘 쓰고 있다. 그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휴리스틱스들이 존재한다. CNN 분야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잘 구사를 하면 의외로 성능이 잘 안 나올 때 성능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이 정도 마치고 요 디텍션하고 세그멘테이션 쪽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컬라이제이션은 사실 디텍션의 부분이라고 봐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오브젝트가 여러 개가 아니고 하나만 있는 경우를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한다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로컬라이제이션을 이제 설명할 때 우리가 배웠던 클래시피케이션을 기반으로 설명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사이파 10이나 사이파 100 이런 거기에 10이나 100가 클래스의 개수를 말합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엠리스트 같은 거, 필기체 0에서 9까지 숫자 인식 이런 것들을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CNN 네트워크를 미리 학습을 시켜놓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걸 프리트레인드 네트워크라고 하고 아까 빅 트랜스퍼에서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런 프리트레인드 네트워크가 이미 만들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학습이 끝나 있다. 그러면 로컬라이제이션을 거기에 쉽게 거기다가 추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추가하느냐? 자, 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고양이를 고양이로 인식하게 되는데 이 고양이의 위치를 표시해주는 이 고양이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직사각형을 바운딩 박스라고 합니다. 고양이를 바운드 해주는, 가둬주는 박스다. 그래서 바운딩 박스 또는 B박스라고도 합니다. 보통. 그래서 B박스만 찾아내면 그게 로컬라이제이션의 끝이라는 얘기죠. 그게 목적이다. 그러면 B박스는 결국 사각형이니까 사각형을 디파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뭐 4가지, 이제 4개의 좌표로 할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사각형이 있으면 좌상단의 좌표 2개, 뭐 우하단의 좌표 2개, 4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흔히 많이 쓰는 좌상단의 좌표하고 W하고 H. 그러면 어쨌든 스칼라 값은 총 4개죠. 4디멘저널한 벡터만 찾아내면. 자, 이걸 생각해보면 이게 다 컨티뉴어스한 값이죠. 컨티뉴어스한 리얼 밸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2장에서 배웠듯이 디스크릿하면 뭐를 한다 그랬었죠? 여기 모자 쓴 학생. 머신러닝에서 디스크릿한 아웃풋이 나오면 뭐라 그랬죠? 그런 모델을. 예, 그 옆에 학생. 컨티뉴어스한 아웃풋이 나오면 뭐라 그랬죠? 그렇죠. 리그레션이죠. 그러면 바운딩 박스는 리그레션인가요? 클래시피케이션인가요? 그렇죠. 리그레션입니다.
자, 디멘전은 상관없습니다. 이게 뭐 스칼라가 하나 있든 뭐 10개가 있든 4개가 있든 100개가 있든 그렇죠? 스칼라든 벡터든 상관없고 그 각각의 엘리멘트들이 컨티뉴어스하냐 안 하냐 그게 중요한 거죠. 여기는 4디멘저널한 아웃풋이 나오는 거고 이게 다 컨티뉴어스한 값이라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리그레션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벡터에 대한 리그레션을 쓰면 되는 거고 자, 벡터에 대한 그럼 로스 펑션은 어떻게 하느냐? 스칼라에 대한 로스 펑션은 민스퀘어 에러라 그랬죠? 에러의 제곱 했는데 그럼 벡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똑같습니다. 두 개 벡터 뺀 거에 그 벡터의 노음 있죠? 우리가 벡터의 크기는 여러분들이 다 이미 배웠을 테니까 공학 수학에서 그 벡터의 크기의 제곱 거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각 엘리멘트들의 차이의 제곱들을 다 더한 거. 그러니까 그냥 스칼라가 더해주는 항들만 더 늘어난 거 말고는 없죠. 그러니까 아웃풋이 벡터가 된다고 해서 뭐 전혀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4디멘저널한 벡터에 대해서 리그레션만 하면 끝이다라는 얘기죠. 자, 아까 빅 트랜스퍼에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이게 프리트레인드 된 네트워크였다고 치면은 중간에 뭐 레이어가 몇 개든 상관없습니다. 뭐 이쪽에 한 20개 레이어가 있다. 그러면 마지막에 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하나 여기다 딱 붙여버리고 여기서 이제 아웃풋 값으로 4디멘저널한 벡터만 나오게 하면 되죠. 그래서 XY, WH. 그래서 요 네트워크만 추가로 학습을 시키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로컬라이제이션 하는 것은 지금까지 배웠던 여러 가지 막 어드밴스된 클래시파이 테크닉들이 많았죠. 뭐 레즈넷, 뭐 레즈넥스트, 모바일넷, 뭐 어쩌고 저쩌고 많았는데 그런 거 중에 여러분들이 뭐 쓰고 싶은 거 아무나 골라서 마지막에 레이어 하나만 딱 붙이고 추가 학습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쪽은 건드릴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이거 그대로 두고 왜냐하면 백프랍 하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서 스탑해버리면 됩니다. 백프랍은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아, 여기까지는 해야겠네. 그렇죠? 그리고 백프랍 여기까지 전달할 수 있지만 굳이 전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쪽은 우리가 고정시키고 싶을 테니까. 바꿀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가면 되겠다. 그래서 뭐 여기 자세한 설명들이 있는데 중요한 얘기는 다 했으니까 이걸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저런 기법을 요거는 추가 설명하면 예를 들면 이미지 사이즈가 2 to 1 by 2 to 1인 경우에 대해서 로컬라이제이션 이런 추가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켰다. 리그레션을 가정하면 근데 만약에 이미지 사이즈가 좀 큰 놈이 들어왔다. 57 by 57 그러면 이렇게 하나 좌상단 그 다음에 우상단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좌하단 이렇게 하나 우하단 이렇게 하나 네 군데 오버랩 돼서 이렇게 오버랩 돼서 윈도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뭐 클래시피케이션하고 뭐 또 바운딩 박스 만들고 하면은 이 스코어랑 그 다음에 이 바운딩 박스 만들어진 것들 가지고 바운딩 박스를 결합을 시킬 수 있는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그런 알고리즘을 동원을 해서 결합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알고리즘이 이제 오버피트라는 거고요. 결합을 어떻게 하냐면 그 바운딩 박스의 좌표 XY, WH가 있었죠. 그거를 그거 간의 거리 사실 XY, WH인데 XY는 요거 쓰고 거기다 WH 더하면 요 좌표가 되겠죠. 요거하고 요 좌표에 뭐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로 스코어를 계산하고 IU를 계산하면 예를 들면 한 큰 박스가 이만한 박스가 동일한 고양이를 나타내고 또 조그만 박스가 동일한 고양이를 나타낸다고 할 때 머지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이 두 박스의 평균 요쯤으로 머지를 해버리면 된다. 그러니까 두 개 박스를 저 점선으로 표현된 하나의 박스로 머지를 하는 방법론이 이 알고리즘이라는 얘기죠. 오버피트라는 알고리즘이고
요 스코어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다. 왜냐하면 거리가 작으니까 하나가 다른 것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이 IOU가 작다라는 얘기는 하나가 다른 것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작은 놈에 의해서 결정이 돼버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박스 머지하는 과정은 지금 방금 말한 점선을 구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자세한 건 여러분들 읽어보기 바랍니다. 근데 뭐 이건 로컬라이제이션은 실전에서는 별로 안 쓰이니까 사실 여러분들 자세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실전에서 많이 쓰이는 거는 디텍션이죠. obviously detection. 이게 왜 많이 쓰일까요? 일장에서 한번 언급했었던 것 같은데. 디텍션이 왜 중요할까요? 여기 학생. 여기 여학생. 그냥 상식적으로 질문한 겁니다. 아니, 더 쉽게. 일반인 관점에서 옆에 나와서. 그러니까 어떤 응용에서 중요할까요? 감시 말고. 그렇죠.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의 핵심적인 바로 기능이 바로 이 디텍션이에요. 왜냐하면 자율주행차가 주행을 하는데 앞에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해야 되죠. 근데 이 장애물이 종류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중요하냐면 저 장애물이 동물이냐 사람이냐에 따라 판단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동물이면 치고 지나가도 되는데 좀 잔인하긴 하지만 사람이면 치고 지나가면 안 되죠. 내가 절벽에서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절벽을 주행하고 있다. 저 앞에 사람이 나타났다. 그럼 치고 지나가면 안 되고 내가 절벽에서 뛰어내려야 됩니다. 잔인하지만. 근데 앞에 동물이다 그러면 내가 죽는 것보다는 동물이 죽는 게 나으니까. 물론 굉장히 잔인한 시나리오입니다. 사실 이런 시나리오가 트롤리란 딜레마라고 유명한 딜레마가 있죠. 그래서 어떤 전차가 달리는데 두 갈래 길로 이제 나뉘는 상황에서 한쪽 길로 가면 한 명이 죽고 다른 쪽으로 가면 5명이 죽는다고 할 때 어느 길로 가야 될 건가? 이거 굉장히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사실은. 다른 초이스가 없을 경우 생각하고도 쉽지 않은 그런 문제들인데 어쨌든 그거를 하기 전에 그런 윤리적인 문제를 고민하기 전에 한 스텝 백해서 어쨌든 내 앞에 있는 물체가 뭔지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저게 돌멩인지 나무인지. 만약에 돌멩이라 그러면 치고 지나가면 안 되겠죠. 무조건 사야 됩니다. 왜냐하면 차가 망가지면서 내가 크게 다칠 수가 있으니까. 차가 망가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운전자나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다치면 큰일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같이 이런 잔인한 시나리오들 때문에 사실은 자율주행차가 어느 정도 지금 기술이 95%까지 와 있는데도 현실화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불과 한 5% 정도의 예외적인 상황을 제대로 핸들링을 못하기 때문에 현재 기술들이 예를 들면 뭐 비가 온다거나 갑자기 뭐 천둥 번개가 친다거나 아니면 뭐 석양이 져서 이상한 그림자가 드리워져서 그 그림자의 모습이 나무의 그림자였는데 마치 사람처럼 보이는 경우 가다가 갑자기 서버리면 또 황당해지죠. 아니면 절벽에서 뛰어내리면 그것도 황당해지고 그런 시나리오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기술이. 그래서 이 디텍션이 자율주행의 핵심적인 기법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미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10분 만에 설명은 못하겠지만 이제 디텍션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 이제 욜로라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욜로라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이고요. 그 전에 이제 욜로보다 좀 성능이 복잡한 그런 RCNN 계열의 알고리즘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RCNN을 하기 전에 이제 전통적인 기법인데 어떤 바운딩 박스를 임의를 하나 그렸을 때 그 안에 어떤 물체든 상관없습니다. 물체가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그런 과정을 리전 프로포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미지들을 아까 오버핏에서 봤듯이 마치 컨볼루션 하는 거랑 비슷하죠. 어떤 매스크를 넣고 쭉 위에서부터 좌우로 왔다, 그 다음에 다 끝나면 하나 내려서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물체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는 이런 과정, 이런 방법은 슬라이딩 윈도우라고 그러고요. 그때 이제 많이 쓰는 방법이 셀렉티브 서치라고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계층적인 구조로, 이건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딥러닝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레졸루션을 조금씩 낮춰가면서 물체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서 물체가 있는 사각형만, 여기는 물체가 있으니까 좀 더 자세히 봐라 라고 아웃풋을 내주는 그런 과정, 전통적인 방법을 이제 셀렉티브 서치라는 알고리즘을 써서 만들 수 있다 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RCNN이라는 방법은 이런 전통적인 방법, 리전 프로포절이라고 합니다. 이런 방법에다가 CNN을 결합한 거다. 아이디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리전 프로포절을 한 영상이 있으면 돌려갖고 물체가 있을 만한 후보군을 찾는 거죠. 근데 후보군을 너무 많이 찾긴 합니다. 2,000개나 찾습니다. 2,000개나 찾고 그 각각의 그 후보군, 그 바운딩 박스 각각의 그 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에다가 CNN을 각각 돌린다. 그러니까 CNN을 2,000번 돌린다는 얘기죠. 너무 무식한 방법인데. 그래서 아무도 안 씁니다, 이 방법은. 그냥 설명을 하기 위해서 쓰는 거지. 그래서 리전 프로포절을 만들고 각 레이어별로 CNN 돌려서 방금 로컬라이제이션 했던 똑같은 테크닉을 쓴다는 얘기죠. 거기서 학습시킨 클래시파이하고 바운딩 박스 학습시켰었죠. 클래시파이는 기존의 프리트레인드 모델 쓰고 그렇게 해서 따로따로 돌리면 뭐 CNN을 2,000번 돌리는 불편한 점은 있지만 그래도 뭐 그냥 할 수는 있다. 근데 왠지 굉장히 슬로우해 보이죠. 실제로 슬로우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쓰죠. 그래서 뭐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참고로 클래시피케이션 중에 이미지넷 같은 건 1,000개의 오브젝트가 있는데 이제 이 이미지넷 디텍션 챌린지는 1,000개는 너무 과하다 싶어서 20개로 줄여서 보통 챌린지를 과거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0개랑 원은 이제 배경도 일단 물체로 보고 이렇게 클래스를 구분 지었고, 여기 또 전통적인 방법을 또 쓰는데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안 배웠는데 여러분들 이제 대학원 가면 또는 독자적으로 한번 공부해 보기 바랍니다. 전통적인 머신러닝 방법 중에 딥러닝이 아닌 것 중에 최강자가 SVM이에요. 이론적으로 굉장히 탄탄한 아까 그 라심이라는 교수는 이제 그런 거죠. 이제는 SVM 같은 알고리즘을 써야지 왜 허접한 딥러닝 알고리즘을 쓰느냐, 이제 그런 이제 취지로 그런 발언을 한 건데, 어쨌든 굉장히 이론적으로 탄탄한 그런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저런 거를 그러니까 리전 프로포절의 전통적인 방법을 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단이죠. 그 다음에 또 제일 최종 뒷단의 최종적인 SVM도 클래시파이어입니다.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 뒷단에서도 바이너리도 되고 뭐 멀티클래스도 됩니다. 멀티클래스 클래시파이를 하는 것도 전통적인 방법을 쓰는, 약간 그러니까 딥러닝과 전통적인 방법의 하이브리드적인 방법이다 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느리고 하이브리드적인 방법이니까 불만이 많았겠죠. 그래서 전통적인 방법을 좀 가능하면 없애버리자. 아까 일단 제일 큰 불편한 점이 리전 프로포절을 2,000개나 만드는 게 좀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시나리오였죠. 그래서 그러지 말고 리전 프로포절과 컨볼루션을 하는 것을 순서를 바꿔버리자. 아까는 리전 프로포절을 만들고 각각을 컨볼루션 했는데 그러지 말고 이미지 전체 컨볼루션 딱 한 번만 하고 리전 프로포절을 콤브레이어의 피처맵 한참 뒤에 뭐 예를 들면 5번째 정도 레이어의 피처맵에다가 맵에서 피처맵이나 이미지나 비슷한 거니까 그죠? 같은 정보를 담고 있으니까 거기서 리전 프로포절을 하자라는 게 패스트 RCNN의 기본 아이디어. 뭐 알고리즘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기본 아이디어는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이놈을 이렇게 바꿨다는 얘기죠. 컨볼루션은 한번 하고 피처맵 상에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여전히 여기서도
전통적인 방법으로 리전 프로포저를 한다는 얘기죠. 그 셀렉티브 서치 방법으로. 굳이 여러분들이 뭐 셀렉티브 서치를 궁금하면 자료를 찾아봐도 되는데 굳이 뭐 찾아볼 필요도 없겠죠. 뭐 잘 안 쓰는 방법이니까. 뭐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Fast RCNN이 이렇게 나왔고 또 이것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불만이 있겠죠. 왜냐하면 다 딥러닝으로 하고 싶은데 왜 뜬금없이 전통적인 방법을 또 여기서 쓰느냐, 리전 프로포저를. 이런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그럼 저 리전 프로포저도 CNN으로 해보자, 딥러닝으로 해보자 해서 나온 게 fast에 어를 붙여서 faster RCNN이 나온 거죠.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르고 성능도 사실은 가장 좋습니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 중에. 욜로보다도 성능이 좋긴 합니다. 문제는 이게 속도가 느려서 잘 안 쓰는 것 뿐이죠. 자, 그래서 CNN 원샷에 딱 해버리고 피처맨 나오고 여기서 또 다른 CNN 돌려서 리전 프로포저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리전 프로포저 된 거를 가지고 거기서 이 바운딩 박스로 찾아내서 거기다가 이런 종류의 또 다른 이런 헤드라고 하죠. 레이어란 말하고 헤드란 말하고 동일한 단어입니다. 또 다른 헤드를 하나 붙여서 최종적인 클래시피케이션과 바운딩 박스를 구하겠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디테일이 있는데 이 피처맵 상에서 이 후보를 찾을 후보 위치가 딱 하나가 정해지면 거기서 후보가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K개의 후보를 만듭니다. 자, 그거의 취지는 뭐냐면 물체 모양이 항상 딱 정사각형 모양 안에 들어갈 다른 보장이 없죠. 어떤 놈은 길쭉하고 어떤 놈은 팻하고 어떤 놈은 뭐 대각선으로 길고 뭐 이럴 수가 있겠죠. 그런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기 위해서 팻한 놈, 길쭉한 놈, 정사각형인 놈 이런 것들을 한 위치에서 여러 개를 동시에 다 물체의 쉐이프를 고려하기 위해서 K개만큼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K개 후보에 대해서 한 위치, 절대적인 위치에서 이제 이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풀리 커넥트 레이어 256절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K개가 있으니까 이제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각각의 쉐이프에 대해서 그라운드 트루스랑 이제 학습할 때는 그라운드 트루스가 있으니까 지금 리그레션을 돌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XYWH가 4개가 있었죠. 그 다음에 후보가 K개가 있으니까 요만큼의 디멘전을 가지고 아까는 4디멘전으로 리그레션 했는데 이번에 4K 디멘전으로 리그레션 하면 된다. 뭐 벡터 디멘전 늘어나는 건 아무 문제 없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스코어는 사실 K 스코어인데 바이너리니까. 근데 여기는 그냥 0, 1 둘 다 한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2K라고 써놓은 거고요. 자, 그래서 바운딩 박스하고 뭐 이렇게 계산을 하고 이거를 엔드투엔드로 트레이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총 4개의 로스 펑션을 동시에 돌릴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볼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로스 펑션이 이쪽에 2개 있고 클래스파이어, 바운딩 박스, 또 이쪽 후보를 나타내는 리전 프로포저라는 네트워크의 클래스파이어, 바운딩 박스. 이건 리그레션이고 이거는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죠. 이 4개들이 백프랍이 될 때 어떤 식으로 섞여서 들어가는지 최종적으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3장에서 배웠던 그래피컬 룰을 생각하면서 한번 쭉 상상을 해보면 저게 어떤 식으로 백프랍이 전달되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 참고로 할 사항은 뭐 예를 들면 이 2개에서 내려오는 그레디언트가 예를 들면 여기에 도달하고 그 다음에 이 2개에서 들어오는 그레디언트가 일로 도달한다 그러면 이 놈이 카먼 소스 역할을 하니까 2개의 그레디언트 거기서 합쳐져야겠죠. 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들여다보면 뭐 복잡할 것 같지만 되게 쉽게 이해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장에서 배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시 한번 느껴보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욜로까지는 뭐 오늘은 못하겠네요. 그렇죠? 욜로는
이제 이 Fast RCNN이 성능도 잘 나오고 다 좋은데 여전히 계산량이 너무 많아서 네트워크가 막 굉장히 많죠. 로스 펑션도 많고 그래서 실전에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율주행차가 중요한 응용인데 자율주행차는 실시간으로 그것도 이미지를 처리하는 게 아니고 동영상을 처리해야 되는 거죠. 1초에 30장씩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디텍션을 해야 되는데 Fast RCN으로 쓸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빨리 처리하는 방법으로 제시된 게 욜로가 되고 욜로 기본 개념을 설명할 거고 이것도 뭐 계속 발전해서 최근엔 버전 5까지 나와 있습니다. 속도가 계속 빨라지고 있고 뭐 성능도 올라가고 있고 하니까 근데 디텍션 프로젝트 할 사람들은 뭐 버전 5 이런 걸 써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